도시의 패배. 오헨리. 로버트 웜슬리는 도시로 올라와 마지막까지 힘겨운 싸움을 해야 했다. 재산과 명성을 건 싸움에서는 승자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도시에 먹히고 만 꼴이 되었다. 도시는 그가 요구한 것을 모두 내주고 나서 그에게 도시의 낙인을 찍어버렸다. 그를 개조하고 재단하고 다듬고 장식한 뒤 자신이 인정하는 패턴에 따라 도장을 찍은 것이다. 도시는 그에게 사교계의 문을 열어준 뒤 음선한 반추동물 무리와 함께 격식대로 바싹 자른 잔디밭에 그를 가두어 버렸다. 그는 옷차림과 습관, 예의범절, 말투, 틀에 박힌 일상과 편협성 등 모든 면에서 통쾌하게도 대단한 맨해튼 신사를 매우 시시해 보이게 만들 만큼 매력적인 오만함과 짜증나는 완벽성, 세련된 무신경과 압도적일 만큼의 침착성을 습득했다. 뉴욕주 북부의 한 시골 마을에서는 대도시에서 성공한 그 젊은 변호사를 고장이 배출한 자랑스러운 인물로 꼽았다. 6년 전 웜슬리 영감의 주근깨 두성이 아들 밥이 그럭저럭 하루 3끼는 먹을 만한 소박한 농장을 버리고 간이 식당에서 허겁지겁 점심을 때워야 하는 눈이 핑핑 돌 만큼 바쁜 대도시로 떠나간다고 했을 때 고장 사람들은 월귤 나무 열매 무리던 이빨 사이에 낀 밀집을 빼내면서 시골 사람 특유의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나자 이제는 어떤 살인사건의 재판도 마차 여행 파티도 자동차 사고나 무도회도 로버트 웜슬리라는 이름 없이는 완벽해질 수 없었다. 재단사들은 주름 하나 없는 그의 바지 재단에서 최신 유행을 알아내리고 거리에 숨어 그를 기다렸다. 클럽의 외국계 미국인들과 그의 고객인 오래된 명문가 사람들은 즐거이 그의 등을 두드리며 밥이라는 이름을 불러댔다. 그런데 로버트 웜슬리가 오른 성공이라는 마토론은 엘리샤 밴드 폴과 결혼하고 나서야 비로소 빛을 보았다. 내가 마토론을 언급한 까닭은 유수 깊은 집안의 따님이 꼭 그 봉우리처럼 도도하고 차갑고 희고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살을 애듯 춥고 황량한 산에 오르려고 1000명이나 되는 등산객이 그녀 주위에 줄을 섰다. 하지만 사교계라는 알프스 산맥은 기껏해야 그녀의 무릎에도 못 미쳤다. 그녀는 차분하고 정숙하며 도도한 분위기로 홀로 우뚝 솟은 존재여서 샘물에 발을 담그지 않았고 원숭이에게도 만찬을 베풀지 않았으며 품평회에 출품하겠다며 개를 기르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야말로 밴드풀 가문 사람이었다. 분수대는 그녀를 위해 물을 뿜고자 만들어졌고 원숭이는 다른 사람들의 조상이 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그녀 생각에 개들은 안못 보는 시각장애인과 파이프 담배를 피우는 못마땅한 사람들의 벗이 되려고 만들어졌다. 바로 이 여인이 로버트 웜슬리가 달성한 성공의 마토론이었다. 산 정상에 올라서는 사람은 가장 높이 솟은 산봉우리가 온통 구름과 눈으로 덮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뿐이라는 사실을 머리카락이 부자연스럽게 곱슬곱슬한 저 위대한 절름발이 시인, 이 말은 영국의 낭만파 시인 고지 고든 바이런을 말합니다. 절름발이 시인과 더불어 깨달았다 해도 그는 용감하게 미소 지으며 자신이 동상에 걸렸다는 사실을 감췄을 것이다. 그는 행운아였고 그도 그런 사실을 잘 알았다. 비록 그가 심장 부위를 얼리려고 위도달에 아이스크림 제조기를 넣고 다니며 용감한 스파르타 젊은이 흉내를 냈어도 그런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다. 해외로 짧게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이 부부는 최상류 사회라는 고요한 연못, 너무 평온하고 차갑고 햇빛도 들지 않는 그 연못에 뚜렷이 잔물결을 일으켰다. 그들은 허물어져 내린 영광의 공동묘지라고 할 만한 구시가지의 고색 창년하고 웅대하며 음침한 붉은 벽돌 저택에서 손님들을 접대했다. 로버트 웜슬리는 아내가 자랑스러웠다. 비록 한 손으로 손님들과 악수하는 동안에도 다른 손으로 등산용 지팡이와 온도계를 꽉 걸어쥐고 있었지만 말이다. 어느 날 엘리샤는 로버트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발견했다. 농작물 이야기와 어머니의 사랑, 농장 소식 등이 빼곡히 적힌 소박한 편지였다. 편지에서 어머니는 돼지와 최근에 태어난 붉은 송아지의 건강 상태를 일일이 설명했고 더불어 아들의 건강에 대해 물었다. 그것은 고향에서 곧잘 날아온
흙냄새 물씬 풍기는 편지였다. 벌의 생애와 어린 순무 잎의 사연, 갓난 달걀에 대한 창가, 등한시되고 있는 부모의 얘기, 말린 사과 가격의 폭락에 대한 소식 등으로 가득했다. 엘리샤가 물었다. 왜 당신 어머니 편지를 안 보여줬죠? 그녀의 음성을 들으면 언제나 오페라용 쌍안경과 티파니에서 날아든 계산서, 도슨에서 포티마일까지 길을 따라 매끄럽게 달리는 썰매, 할머니 댁의 샹들리에에 매달린 반짝이는 장식, 수녀원 지붕에 쌓인 눈, 보석을 허락하지 않은 경찰관이 떠올랐다. 엘리샤가 말했다. 당신 어머님이 우리들은 농장에 다녀가라고 하시잖아요. 난 농장이란 곳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로버트, 우리 거기 가서 한 2주쯤 지내다 와요. 로버트가 마치 대부분 배석 판사가 어떤 의견에 동의할 때처럼 위험 있는 태도로 대답했다. 그럽시다. 당신이 가고 싶어 하지 않으리라 생각해서 어머니가 초대하신 얘기를 안 꺼냈던 거요. 당신이 가고 싶다니 기뻐구려. 엘리샤가 은근히 열의를 보였다. 제가 어머니께 직접 편지를 쓸게요. 펠리스에게 당장 짐을 꾸리라고 해야겠어요? 트렁크는 7개면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해요. 당신 어머니는 아주 많은 손님을 초대해서 대접하지 않겠죠? 집에서는 파티를 자주 여나요? 로버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고는 시골 지역의 변호사 같은 태도로 7개의 트렁크 가운데 6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농장에 대해 열성적으로 규정하고 묘사하고 설명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 말은 자기가 한 말인데도 자신에게 마저 낯설게 들렸다. 그는 이제껏 자신이 얼마나 뼛속 깊이 도시 생활에 젖어 있었는지 미처 몰랐다. 일주일 후 그들은 도시에서 5시간쯤 걸리는 조그만 시골 정류소에 닿았다. 노새가 이끄는 농사용 사륜 집마차를 끌고 온 청년이 씩 웃으면서 비꼬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우렁찬 목소리로 로버트를 야단스럽게 맞이했다. 어이 웸슬리 씨 드디어 돌아오셨군 그래? 자동차를 몰고 마중을 못 나와 미안해. 오늘 아버지가 차로 10에이크나 되는 클로브 밭을 가는 날이거든. 형을 만나는데 예복도 못 차려입었어. 이해하지? 아직 6시도 안 됐잖아. 그렇지? 동생의 손을 잡으며 로버트가 말했다. 톰, 만나서 반갑구나. 그래, 드디어 돌아왔네. 네 말대로. 드디어 왔어. 여기 왔다 간 지 2해도 넘었으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자주 오게 될 거야, 동생. 여름의 열기 속에서도 북극의 유령처럼 서늘하고 노르웨이의 눈처럼 새하얀 엘리샤가 얇고 하늘거리는 모슬린 옷을 입고 레이스 달린 파라솔을 팔랑거리며 정류소 모퉁이를 돌아 나왔다. 그러자 톰은 그만 자신감을 잃고 말았다. 입고 있는 블루진 작업복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마차를 몰고 가는 내내 오로지 노새한테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들은 마차를 타고 집으로 달렸다. 낮게 내려앉은 태양이 풍요로운 밀밭 위로 황금빛 햇살을 아낌없이 내려쬐었다. 도시는 아득히 멀어져 갔다. 길은 마치 칠칠하지 못한 여름 옷에서 떨어진 리본처럼 숲과 골짜기와 산등성이를 감돌며 꼬불꼬불 이어졌다. 바람은 태양신의 말을 쫓아오며 힝힝대는 망아지처럼 그들을 따라왔다. 이윽고 우거진 관목숲 사이로 농가가 잿빛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 눈에 집으로 뻗은 오솔길이 들어왔다. 오솔길은 호두나무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은 들장미 향기와 개울바닥에 뿌리내린 물오른 버드나무의 시원한 숨결을 들이마셨다. 곧이어 대지의 온갖 소리들이 일제히 로버트 웸슬리의 영혼을 향해 찬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어둑어둑한 숲의 경사진 오솔길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는 공허하게 들렸다. 마른 풀밭에서는 벌레와 곤충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얕은 여울에 잔물결을 일으켰다. 어렴풋이 보이는 목초지에서 목양신의 피리 소리가 바람을 타고 또렷하게 날아왔다. 공중에서 각다기 떼들을 쫓아가던 쏙독새들이 이에 화답했다.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는 암소들의 방울소리가 친근하게 반주를 했다. 이 모든 것이 드디어 돌아왔네 그렇지 하고 합창하는 소리였다. 귀에 익은 대지의 음성이 말을 걸어왔다. 나무님과 꽃봉오리는 그가 천방지축 뛰놀던 옛 시절의 말투로 그와 대화를 나누었다. 생명이 없는 사물들, 눈에 익은 돌이며 울타리, 대문과 밭이랑, 지붕과 길모퉁이까지도 유창하게 이야기를 쏟아냈다. 그 모든 것이 생명이겠던 존재로 변모하는 힘을 발휘했다.
고향은 그에게 미소를 보내주었고 그는 고향의 숨결을 느꼈다. 마치 옛 연인에게 돌아온 순간처럼 가슴이 오그라들었다. 도시는 까마득하게 멀리 있었다. 그 순간 이처럼 되살아난 어린 시절 시골에서의 기억이 로버트 웸슬리를 덮치더니 꼼짝 못하게 사로잡아 버렸다. 이런 유대감과 함께 그는 기이한 느낌을 감지했다. 그의 곁에 앉아있는 엘리샤가 도리어 낯선 이방인처럼 보였다. 그녀는 과거가 재현되는 이 순간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가 이토록 멀고 이토록 흐릿하며 아득히 높은 곳에 있어서 만져볼 수도 없는 비현실적인 존재로 느껴진 적은 일찍이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낡은 집마차를 타고 자기 옆에 앉아있던 그녀를 감탄하며 바라본 적도 일찍이 없었다. 그의 기분과 그녀를 둘러싼 주위의 환경은 마트 오름과 농부의 양배추 밭만큼이나 어울리지 않았다. 그날 밤 환영 인사와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누렁이, 개, 버프까지 어울려 온 가족이 집 앞 현관 여기저기에 흩어져 앉았다. 연한 잿빛의 우아한 연회복을 걸친 엘리샤는 오만하지 않았지만 조용히 어스름 속에 앉아있었다. 로버트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마멀레이드와 요통에 대한 이야기를 즐겁게 들려주었다. 톰은 계단 맨 위에 자리를 잡았다. 여동생 밀리와 팸이 맨 아래 계단에서 반딧불이를 잡으려 했다. 어머니는 버드나무로 만든 흔들 의자에, 아버지는 한쪽 팔걸이가 떨어져 나간 큼직한 안락 의자에 앉아있었다. 누렁이 버프는 현관 한가운데 다리를 쭉 뻗고 누워 모든 이들에게 걸리적거렸다. 해질 무렵 꼬마 요정과 장단꾸러기 요정들이 눈에 띄지 않게 살금살금 다가와 로버트의 심장에 날카로운 추억의 화살을 쏘았다. 시골에 대한 무모한 열정이 그의 영혼에 스며들었다. 도시는 아득히 멀어져 갔다. 엄격하게 예의범죄를 차리는 아버지는 파이프 담배도 못 피우고 무거운 반장화를 신어 답답한지 몸을 뒤틀었다. 로버트가 큰 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그가 파이프 담배를 가져와 불을 붙였다. 그런 다음 늙은 아버지의 장화 한 짝을 꽉 붙잡고 벗겼다. 나머지 한 짝은 힘을 쓰기도 전에 쑥 벗겨졌다. 그 바람에 워싱턴 스퀘어에서 온 로버트 윕슬리 씨는 뒤로 자빠지며 버프를 덮치고 현관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버프가 화들짝 놀라 킁킁 지저대고 톰이 놀리듯 으스댔다. 로버트는 우옷과 조끼를 훌훌 벗어 라일락 나무 위로 휙듯 내던졌다. 로버트가 톰을 향해 소리쳤다. 이 푼대기야, 이리 나와봐. 네 녀석 등짝에다 풀씨를 잔뜩 발라주겠어. 조금 전에 나더러 도시 촌놈이라 했겠다. 이리 와봐. 겁도 없이 까부는 니놈 손 좀 봐줘야겠으니까. 톰은 로버트의 도전의 의미를 알아채고 기꺼이 받아들였다. 형제는 매트 위에서 뒹구는 거인들처럼 서로 옆구리를 붙잡고 풀밭 위에서 3번이나 뒹굴었다. 톰이 저명한 변호사의 소나기에 붙들려 2번이나 풀밭에 나둥그라졌다. 흥크러진 머리와 흐트러진 옷차림으로 숨을 헐떡거리면서도 형제는 서로 자기가 더 용감하다고 어스대며 비틀비틀 현관 쪽으로 돌아왔다. 밀리가 도시에 사는 오빠에게 당돌하게 잔소리를 뱉었다. 그러자 로버트가 징그러운 여치를 잡아와 누이 쪽으로 달려들었다. 밀리는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면서 사람 형상을 한 복수심에 불타는 운명의 모래시계에 쫓겨 오솔길로 달아났다. 두 사람은 400m쯤 쫓고 쫓기다 다시 돌아왔다. 밀리는 의기양양해진 도시 촌놈 오빠에게 싹싹 빌었다. 시골 생활의 매력에 푹 빠진 그의 기분은 좀처럼 가라앉을 줄 몰랐다. 로버트가 허풍을 떨며 당당하게 외쳤다. 너희 같은 느림보 촌떡이들은 떼거지로 몰려와도 문제없지. 불도거든 일꾼이든 통나무를 굴리는 녀석이든 어디 한번 데려와 보라고. 로버트는 풀밭에서 제주를 넘었고 그런 형이 부러웠는지 톰이 빈정거렸다. 조금 뒤 로버트가 야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뒤뜰로 달려가더니 벤조를 들고 있는 후줄근한 흑인 하인과 함께 왔다. 로버트는 현관바닥에 모래를 흩뿌리고 빵쟁반의 닭고기라는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었고 30분도 넘게 탭댄스 묘기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는 믿기 어려울 만큼 미친 듯이 야단 법석을 떨었다. 노래를 불러대고 한 명만 빼고 온 식구들이 비명을 지를 만큼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며 시골떡이 촌놈이나 우스꽝스러운 군뱅이 흉내도 냈다. 그때 그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의 피 속에 옛날의 생활이 되살아나기라도 한 듯 했다. 로버트가 하도 터무니없는 짓을 하며 날뛰는 바람에 어머니가 나서서 부드럽게 타이를 했다.
그때 엘리샤가 무슨 말을 하려는 듯한 기색을 보였지만 그냥 입을 다물었다. 이런 소동이 벌어지는 내내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누가 뭘 물어볼 수도 표정을 읽을 수도 없는 가냘픈 흰 정령처럼 어스름 속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윽고 그녀는 피곤하다며 방으로 올라가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가는 길에 그녀는 로버트 곁을 그냥 지나쳤다. 로버트는 마구 헝클어진 머리, 시뻘개진 얼굴, 보아주기 힘들 만큼 엉망이 된 옷을 걸친 채 저속한 코미디에 등장하는 인물처럼 문간에 서 있었다. 인기 높은 클럽의 회원이자 상류 사교계의 간판 스타로 티끌만한 흠도 없던 로버트 윈슬리는 그 자리에 흔적조차 없었다. 그는 부엌 살림 도구들을 가지고 신기한 마술을 선보였다. 식구들은 하나같이 그에게 빠져들어 경탄과 감탄을 연발하며 지켜보았다. 엘리샤가 자기를 지나치자 로버트는 돌연 화들짝 놀랐다. 그녀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그녀는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 뒤로 즐거운 소동이 차츰 가라앉았다. 이야기를 나누며 1시간이 흘러갔고 로버트도 위층으로 올라갔다. 로버트가 방으로 들어갔을 때 엘리샤는 창가에 서 있었다. 현관에 있을 때 입었던 옷차림 그대로였다. 방 밖에는 꽃이 잔뜩 핀 아름다리 사과나무 한 그루가 창문을 꽉 채울 듯이 서 있었다. 로버트가 한숨을 내쉬며 창가로 다가갔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운명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자신이 벼락출시한 천박한 놈이라고 이미 자인한 사람으로서 그는 말없이 흰옷을 입고 인간의 모습을 한 정의의 여신이 내릴 판결을 이미 예감했다. 그는 밴드풀 가문에서 꺼놓은 엄격한 잣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골짜기에서 꼴사납게 까불며 뛰어다니는 농부처럼 굴었으니 깨끗하고 차갑고 새하얀 데다 꽁꽁 언 마토른 봉우리에서는 그에게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의 행동이 그의 정체를 폭로한 셈이었다. 도시가 그에게 더 쉬운 세련된 몸가짐, 균형 잡힌 자세와 예절 같은 것은 시골의 산들바람을 맞자마자 몸에 맞지 않은 망토처럼 그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그는 다가올 판결을 기다리며 멍하니 서 있었다. 차분하고 냉랭한 재판관의 음성이 들려왔다. 로버트, 난 신사와 결혼한 줄 알았어요. 그렇다. 드디어 올 것이 오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을 마주하고서도 로버트 웜슬리는 어린 시절 창문 밖으로 나가 기어오르곤 했던 사과나무 가지만 골똘히 바라보았다. 그는 지금도 사과나무를 타고 올라갈 수 있으리라 믿었다. 사과나무에 얼마나 많은 꽃송이가 피었을까 궁금했다. 천만송이 좀 되려나? 그런데 그때 다시 누군가가 말을 했다. 그 목소리가 이어졌다. 난 신사와 결혼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째서 그녀가 그의 곁에 바싹 다가왔을까? 이제 알았어요. 내가 결혼한 사람은 정말로 엘리샤가 하는 말일까? 그보다 더 멋진 남자라는 걸요. 여보, 밥, 내게 키스해주지 않을래요? 도시는 아득히 멀어져 갔다.